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는 30대 미용사입니다. 결혼한 지 7년째 6살 아들을 키우는 워킹맘이죠. 제가 오늘 이 사연을 쓰게 된 이유는 최근에 저희 가족에게 일어난 너무나 충격적인 일을 누군가에게든 털어놓고 싶어서입니다. 혹시나 저처럼 시댁 식구들에게 상처받으며 살아가는 며느리들이 있다면 작은 위로라도 되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요. 저는 그동안 시어머니께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가난한 친정과 고졸이라는 학력이 제 발목을 잡았죠. 하지만 언젠가는 진심이 통할 거라 믿으며 늘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 그 모든 것을 뒤흔드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네요. 그럼 지금부터 그날의 기막힌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결혼 후 저는 시어머니에게 따뜻한 시선 한번 받아본 적이 없지만 솔직히 처음에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속 편하게 생각했었죠. 하지만 그건 정말 순진한 착각이었어요. 그맘때 시어머니의 첫마디는 늘 구박으로 시작됐거든요. 예, 넌 친정이 가난해서 매일 김치만 먹고 살았니? 큰애는 요리학원도 다녔다는데 넌 왜 이렇게 뭘 할 줄 아는 게 없어? 네가 고졸이라고 자식 교육도 제대로 안 시키는 거냐? 애가 왜 이렇게 느려? 큰집 민호는 벌써 영어를 술술 하던데 윤호는 뭐 하는 거야? 혹시 엄마가 무식해서 애도 머리가 나쁜 건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 대학을 못 갔을 뿐이지 성적은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단순히 학벌만 보고 저를 공부도 못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 취급하시는 게 억울했죠. 거기다 저도 제 분야에서는 꽤 인정받는 미용사였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늘 이런 말로 저를 상처 주셨어요. 그깟 미용사 나부랭이가 뭐라고 바쁜 척이야? 그럴 때마다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저 대신 한 소리 하긴 했지만 변하는 건 없었죠. 남편 역시 평범한 직장인이라며 무시당하긴 마찬가지였거든요. 자기가 낳은 아들임에도 무시하는 말을 늘 입에 달고 사셨어요. 대기업에 못 들어가서 중소기업이나 다니며 푼돈 버는 한심한 녀석. 내가 너희만 생각하면 속이 터진다 터져. 그에 비해 아주버님은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벌고 형님도 피아노를 전공해 학원을 운영하는 부잣집 딸이라며 대놓고 편애하셨죠. 큰애네 좀 봐라. 사업이랑 학원이 얼마나 잘 되는지 50평 대궐 같은 집에 사는데 너희는 겨우 24평 전세... 아유... 가뜩이나 능력도 없는 게 마누라까지 저런 애를 만나서 내조를 못 받으니 집에 볕들 날이 있겠어? 사실 저희도 열심히 살고 있었어요. 남편은 매일 야근하면서 승진을 위해 노력하고 저도 미용실 운영하면서 알뜰하게 살림 꾸려가고요. 피곤하고 바쁘지만 아이에게 더 많은 세상을 보여주기 위해 쉬는 날이면 박물관도 가고 교육에도 신경 쓰며 살고 있었죠. 하지만 시어머니 앞에만 서면 늘 부족한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더 가슴 아픈 건 죄 없는 아이까지 비교당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 아들 윤호는 조금 내성적이고 섬세한 아이입니다.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고 책 읽는 걸 즐기는 조용한 성격이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런 아이를 보면 늘 한숨을 쉬셨어요. 아휴, 사내 녀석이 저렇게 소심해서 어디다 쓰니? 큰집 민호는 태권도며 수학이며 대회란 대회는 다 나가서 상을 휩쓴다더라.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했는데 쟤는 뭐가 되려고 저러는지? 그럴 때마다 아이가 풀이 죽는 모습을 보면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 번은 아들이 대놓고 이런 말을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난 민호 형아처럼 똑똑하지 못해서 할머니가 싫어하시는 거야? 아무리 애라도 자기를 예뻐하는지 아닌지는 빤히 아는 것 같았어요. 아이가 벌써 차별 대우받는 걸 느끼고 상처받다니 너무나 속이 상했죠.
아니야, 윤호야. 넌 충분히 똑똑해. 할머니는 너도 사랑하시는데? 단지 표현을 잘 못하실 뿐이야. 하지만 제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마다 노골적으로 두 집을 비교하시니 아무리 변명을 해봐도 소용이 없었죠. 큰며느리만 보면 입이 귀에 걸려서 늘 칭찬을 늘어놓으셨어요. 아이고, 넌 예술아내라 그런지 감각이 있구나. 아무리 명품 옷이라도 다 어울리는 게 아닌데 네가 두르면 뭐든 찰떡이다. 그러고선 고개를 돌려 저를 보시면 예, 넌 옷이 그것뿐이냐? 누가 치질이 궁상아니랄까봐 미용사라는 게 그 꼴인데 누가 자기 머리를 맡기겠니? 사업하는 아주머님네는 외제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사니 남들 눈 의식하기 좋아하는 시어머니의 자랑이었죠. 그에 비해 저희는 평범하기 짝이 없었어요. 아니,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평범을 지나쳐 너무나 초라해 보였던 것 같네요. 그래도 저는 늘 최선을 다했습니다. 시어머니 생신, 어버이날, 명절 단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찾아가고 정성스럽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형님네처럼 비싼 선물을 드릴 순 없었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거의 생신 한 달 전부터 어떤 선물을 드릴지 고민했죠. 남편은 그런 저를 안타까운 표정으로 바라보기 일쑤였습니다.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 알아주시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야? 꼭 알아주지 않으시면 어때? 우리는 우리가 할 도리 하는 거지. 전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차별하신다고 저도 똑같이 속 좁게 굴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 더구나 저도 아이를 낳고 부모가 되니 아무리 겉으론 차갑게 대하셔도 마음은 다르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시어머니의 60대 마지막 생신이 다가왔어요. 저는 늘 그랬던 것처럼 생신 한 달 전부터 선물을 고민했죠. 이번엔 그냥 돈 주고 사는 것 말고 더 의미 있는 뭔가를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평소에 좋아하셨던 음식들을 모두 적어두고 하나하나 맛있는 요리법을 찾아보며 연구했습니다. 생신 당일 새벽, 저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청과물 시장에 가서 직접 신선한 재료들을 골랐습니다. 갈비도 단골 정육점 사장님께 특별히 부탁해서 최상급 한우로 준비해 팔을 걷어붙이고 음식을 만들었어요. 깔끔하게 핏물을 제거한 고기에 맛깔나게 양념의 갈비찜을 먼저 준비하고 신선한 야채를 듬뿍 넣어 잡채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전도 4가지 이상을 부족하지 않게 부쳐냈습니다. 아들이 냄새에 이끌리듯 부엌으로 들어와 코를 킁킁거리며 말했죠. 엄마, 맛있는 냄새 난다. 갈비찜이랑 잡채도 있네? 이건 동그랑땡 냄새인데? 아들은 신기하리만치 후각에 예민한 아이였어요. 냄새만으로도 포장된 음식을 알아맞히고 남편이 멀리서 걸어와도 그 채취를 느끼기도 했죠. 저는 그런 아들을 보고 웃으며 말했어요. 윤호야, 이건 할머니 생신상에 올릴 음식이야. 냄새 어때? 할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니? 네, 너무너무 좋은 냄새나. 할머니가 이번에는 분명히 맛있다고 해주실 것 같아요. 어린애의 솔직한 말 한마디에 갑자기 울컥했습니다. 아이가 보기에도 어머님이 평소에 제 음식을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게 보인 것 같더군요. 저는 애써 마음을 다잡고 웃으며 말했네요. 그렇지? 엄마도 이번엔 그래 주실 것 같아. 우리 얼른 예쁜 옷 차려입고 할머니 축하해드리러 가자. 그때 남편이 주방에 들어와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입을 열었죠. 여보, 잠을 자긴 한 거야? 아니, 어제 하루 종일 일하고 늦게 들어왔는데 새벽부터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괜찮아. 매일 있는 일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있는 생신이잖아. 뭔가 의미 있는 선물을 해드리고 싶어서. 우리 엄마가 제발 당신 정성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남편의 말에 제가 쓸쓸하게 웃었죠.
말로는 괜찮다고 했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매번 고심해서 준비한 선물이 타박을 들을 때마다 섭섭하긴 했어요. 하지만 그때만은 몇 배로 정성을 들인 만큼 싫은 소리는 안 들었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생기더라고요. 완성된 음식을 정성스럽게 도시락통에 담았습니다. 갈비찜은 국물이 새지 않게 밀폐 용기에 담고 잡채는 참기름을 살짝 덧뿌려 윤기가 나게 했죠. 저는 종류별로 가지런히 담아 보기 좋게 만들었습니다. 미역국은 어머님 댁에서 직접 끓여 내놓는 게 좋을 것 같아 미역과 한우 국거리를 따로 챙겼습니다. 형님네처럼 비싼 명품 선물은 못 해드려도 정성만큼은 뒤지지 않는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 세심하게 신경 썼죠. 남편이 차키를 들고 현관에서 절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보, 준비됐어? 응, 다 됐어. 윤호야, 할머니 댁에 가자. 윤호가 이따 생신 축하 노래 불러드려야 하니까 노래 연습하면서 가자. 네, 좋아요. 아들이 신발을 신으며 신나게 대답했어요. 그 해맑은 모습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가슴속으로 또 스멀스멀 기대감이 피어올랐네요. 그래, 이번엔 다를 거야. 이렇게 정성껏 준비했는데 어머님도 분명 내 정성을 조금이라도 알아주시겠지? 차를 타고 시댁으로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도시락 가방을 트렁크에 넣지도 않고 마치 보물처럼 가슴에 꼭 안고 갔어요. 혹시라도 예쁘게 담은 음식이 흔들릴까봐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남편이 운전하다 슬쩍 절 보더니 손을 잡아줬습니다. 여보, 떨려? 응, 조금. 이번엔 정말 열심히 준비했거든. 그래. 당신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이번엔 아시겠지. 잠시 후 시댁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하니 이미 형님네 부부의 외제차가 도착해 있는 게 보였어요. 서둘러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저도 모르게 심호흡했습니다. 자꾸 괜한 긴장감이 몰려오더라고요. 띵동. 초인종을 누르자 형님이 문을 열더군요. 아, 동서 왔구나. 그 뒤로 나타난 어머님이 시큰둥한 얼굴로 한마디 하셨습니다. 왔냐? 좀 서둘러 다니라니까 꼭 첫째네가 먼저 와서 기다리게 하니? 오자마자 잔소리가 쏟아졌죠. 죄송해요. 일찍 나선다고 했는데 차가 좀 막혀서. 거실에 들어서니 아주머님과 조카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명품 원피스로 한껏 멋을 낸 형님이 바짝 다가오며 물었죠. 근데 동서, 뭘 이렇게 많이 들고 와? 형님의 시선이 제가 들고 온 도시락 가방에서 멈췄습니다. 아, 이거요? 어머님 생신이라 음식을 좀 준비해 왔어요. 근데 제 말을 들은 시어머니가 인상을 쓰며 말씀하셨어요. 음식? 번거롭기만 한 걸 뭐하러? 일단 그냥 부엌에 갖다 놔라. 그때 제가 하는 일이라면 늘 조롱으로 일관하던 형님이 전에 없이 친절한 말투로 나섰죠. 어머나, 음식을 했어? 난 요즘 학원에 신경 쓰느라 바빠서 음식할 엄두는 내지도 못했는데. 동서가 고생이 정말 많았겠네. 일단 무거우니까 이건 내가 부엌에 갖다 둘게. 아니, 괜찮아요. 제가 가져갈게요, 형님. 꽤 무거울 텐데. 괜찮아. 음식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어서 들어가서 앉아. 그러더니 제 손에서 도시락을 받아 부엌으로 들어가더군요. 처음 보는 형님의 호의가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잠시 후 형님이 다시 거실로 돌아와 시어머니에게 명품 브랜드의 쇼핑백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 선물도 받으세요. 어머님이 지난번에 이 브랜드 스카프가 예쁘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이번에 새로 나온 신상이에요. 형님의 선물을 보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대번에 환해졌어요. 어머나, 그걸 기억하고 있었니? 이게 한두 푼 하는 게 아닌데? 형님이 눈을 빛내며 대답했죠. 네, 어렵게 구한 거예요. 아, 참, 그리고 이것도요. 선물은 그것뿐이 아니었어요. 형님이 자신의 명품백에서 봉투를 하나 꺼냈죠. 두께로 봐서 현금인 것 같더군요. 스카프만 드리기 아쉬워서 용돈도 좀 준비했어요. 300만 원이에요. 맛있는 거 드시고 필요한 거 사세요. 아이고, 역시 우리 큰며느리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주고 정말 고맙다.
시어머니가 기쁨에 겨워 형님을 꼭 안아주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착잡했지만 그래도 제가 준비한 음식도 좋아하실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나서서 한마디 하더군요. 엄마, 이 사람이 준비한 음식도 좀 드셔보세요. 좋은 재료로 만든다고 새벽부터 잠도 못 자고 새벽 시장까지 다녀오면서 정성을 많이 들였어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며 물으셨죠. 맨날 먹는 음식이 무슨 선물이라고. 그냥 돈 없으면 없다고 하지 생색낼 게 없어서 그깟 음식이 선물이라고 들고 온 거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싸늘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뭘 준비해야 할지 몰라서. 대신 정말 정성껏 준비했으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얼른 국 끓이고 상 차릴게요. 저는 벌떡 일어나 주방으로 가서 바지런히 미역국을 끓였어요. 그리고 도시락통을 꺼내 음식을 접시에 담으려 했죠. 그때 안으로 따라 들어온 어머니와 형님이 고개를 빼들고 음식을 확인했습니다. 이건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갈비찜이에요. 최상급 한우로 특별히 부탁해서 만들었고요. 이건 잡채랑 전이고요. 미역국은 지금 끓이고 있어요. 그때 남편이 따라 들어와 잡채가 든 통을 열어 한 젓가락을 들어 올리며 말했죠. 엄마, 이 사람 잡채 잘하는 거 아시죠? 이번엔 진짜 싱싱한 재료들로만 만들어서 더 맛있을 거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남편은 제가 속상할까봐 신경이 쓰여 조금이라도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그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머님의 반응은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됐다. 잡채가 다 똑같지. 상 차리면 먹으마. 음식 준비했다고 하길래 뭐 대단한 거라도 만들었는 줄 알았더니 쟤는 할 줄 아는 게 저거밖에 없냐? 생각지 못한 어머님의 반응에 당황한 남편이 더욱 바짝 젓가락을 들이밀며 말했어요. 에이, 엄마가 좋아하시는 거니까 만든 거죠. 그러지 말고 얼른 맛 좀 보세요. 아이 됐다는데 얘가 왜 이래? 내가 분명히 그랬잖아. 선물 고민되면 그냥 봉투나 달라고. 저는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아마 어머니가 남편에게만 하신 말씀이었는데 제가 음식 만든다고 열심히 준비하니 남편이 차마 말을 전하지 못한 것 같더군요. 남편은 얼굴이 붉어지며 난처한 표정으로 다시 어머님 앞으로 바짝 다가섰죠. 그러지 말고 만든 사람 정성을 봐서라도 좀 드셔보세요. 그 순간 시어머니가 신경질적인 말투로 소리쳤습니다. 용돈 달라고 했지 누가 이딴 걸 먹어? 없는 티를 꼭 이렇게 내야 해? 그러더니 화가 있는 대로 난 시어머니가 갑자기 남편이 들고 있던 도시락통을 빼앗아 거칠게 뒤엎으셨어요. 곧이어 도시락통이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제가 정성껏 만든 잡채가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그 광경을 보니 무릎에 힘이 풀리더군요.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 들여 볶은 잡채가 바닥에 널브러진 모습이 마치 갈 곳 잃은 제 마음 같았어요. 결국 남편이 참다 못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들은 척도 하지 않으셨죠. 너도 조용히 해.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네가 돈을 제대로 못 버니까 마누라가 저런 거나 만들어서 궁상 떠는 거 아니야? 그때 아들 윤호가 제 옆으로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 할머니가 왜 음식을 버린 거야? 엄마가 할머니 드시라고 열심히 만든 건데. 저는 울먹이는 아들을 꼭 안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바닥에 쏟아진 잡채를 보던 시어머니가 뭔가를 발견한 듯 고개를 갸웃거리셨습니다. 아니 잠깐 이게 뭐냐? 시어머니의 말씀에 모두의 시선이 바닥으로 향했어요. 저도 눈물을 닦고 자세히 보니 잡채 사이사이에 정체 모를 가루 같은 게 보이더군요. 당면과 야채 사이에 고르지 않게 흩어져 있는 옅은 색 가루. 그런데 저는 넣은 기억이 전혀 없는 것이었어요. 시어머니가 화난 표정 그대로 고개를 돌려 이번엔 저에게 물으셨죠. 이게 뭐냐? 너 잡채에 무슨 가루를 넣은 거야? 당황해서 저도 모르게 말을 더듬었습니다. 네?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저런 걸 넣은 기억이 없는데. 정말로 제가 잡채를 만들 땐 그런 가루 같은 건 전혀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잡채에는 당면, 시금치, 버섯, 당근, 양파, 그리고 간장 양념만 들어갔을 뿐이었어요. 남편도 이상하다는 듯 무릎을 꿇고 가루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상하네. 이 사람은 평소에 요리할 때 이런 가루는 안 썼는데? 그때 아들이 바닥에 코를 대고 살펴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땅콩 냄새 같아요. 그 말의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고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어요. 뭐야? 땅콩? 기겁한 시어머니를 보며 남편이 손가락으로 바닥에 떨어진 가루를 조금 찍어 올렸죠. 그러고는 조심스럽게 냄새를 맡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정말 땅콩가루 아니야? 그 말에 시어머니의 눈이 공포로 가득 찼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네? 땅콩가루요? 형님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죠. 네, 분명히 땅콩가루 같은데 이게 왜... 그 순간 시어머니는 거의 공황 상태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그럴만도 했죠. 어머니는 그야말로 심각한 땅콩 알레르기가 있으셨으니까요. 물론 그건 온 가족이 다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땅콩 알레르기는 정말 심각해서 조금만으로도 호흡곤란이 오고 최악의 경우 쇼크로 생명이 위험할 정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마다 항상 주의했고 외식을 할 때도 몇 번이나 확인하고 조심했던 게 바로 땅콩이었습니다. 저도 당연히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드릴 음식을 만들 때는 절대로 땅콩은 물론이고 어떤 견과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날 아침에 만든 잡채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깜짝 놀라서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제가 음식에 땅콩가루를 넣을 리가 없잖아요. 어머님이 알레르기 있는 걸 당연히 잘 알고 있는데... 안 그러려고 해도 자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님은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어요.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지더니 갑자기 제게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를 지르셨죠. 네가 일부러 넣은 거지. 내가 땅콩 알레르기 있는 거 뻔히 알면서! 네? 아니에요, 어머님, 말도 안 돼요. 저는 필사적으로 손을 저으며 부인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너 날 죽일 셈이었구나, 그렇지? 저는 시어머니의 비난과 독한 말씀에 충격을 받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의심을 하실 수가 있는지 황당했어요. 어머님 오해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잘 아는데 제가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왜긴 내가 평소에 싫은 소리 좀 했다고 나한테 당한 거 복수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냔 말이야. 그게 무슨... 어머님한테 복수하겠다는 건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그냥 좀 서운한 적은 있었지만 그런 무서운 생각할 정도로 마음에 담아둔 적은 없다고요. 그때 갑자기 형님이 끼어들었습니다. 놀란 표정을 짓더니 한 손으로 입까지 가리며 호들갑을 떨더라고요. 어머나, 정말 무서운 일이네요. 만약 어머님이 아무것도 모르고 이걸 드셨다면 상상만으로도 정말 끔찍해요. 어머님 생신에 무슨 일이 생겼을지 모르잖아요. 형님의 말에 시어머니가 더욱 흥분해서 소리치셨어요. 맞아. 내가 이걸 먹었으면 죽을 수도 있었어. 생일날 초상을 치를 뻔했다고. 어머님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잔뜩 공포에 질린 목소리였어요. 그동안 내가 너희를 무시하고 구박했다고 앙심을 품고 있었구나. 아무리 그렇다고 어떻게 부모를 상대로 이런 악랄한 짓을 벌여? 정말 제정신이 아니야, 제정신이! 저는 너무 억울해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어떻게든 결백을 알리고 싶은데 너무나 뜻밖의 상황이라 억울하고 분해 온몸이 떨려왔어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시어머니를 향해 토해내듯 외쳤습니다. 어머님 정말 억울해요. 전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 모습에 남편이 절 감싸고 나섰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이 그럴 리 없잖아요. 항상 과하다 싶게 어머니 알레르기 때문에 조심하던 사람이라고요. 장 볼 때도 매번 성분 표시 확인하고 견과류는 아예 사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를 역성드는 남편에게도 소리치셨어요. 그럼 이 땅콩가루는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이게 하늘에서 떨어졌냐?
멀쩡히 윤호 어미가 만들어온 음식에 들어가 있는데 언제까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릴 거야? 그때 소란을 듣고 달려온 아주버님이 무릎을 꿇고 앉아 바닥에 흩어진 가루를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땅콩가루가 확실하네요. 재수씨, 이거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네, 그럼요, 아주버님. 전 절대 그런 거 넣지 않았어요. 아니, 집에 땅콩가루 자체가 없다고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시댁 식구들은 믿어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저를 도끼 눈으로 노려보고 아주버님 내외도 의심이 가득 담긴 눈초리로 바라봤죠. 어머님은 분이 풀리지 않아 콧김까지 내뿜으며 길길이 소리치셨어요. 그런 게 변명이 된다고 생각해?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어머님 제발요. 정말 전 아니에요. 음식이 바뀐 것도 아니고 분명히 제가 만든 게 맞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저도 영문을 모르겠어요. 어디다 하소연하고 싶을 만큼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그때 형님이 다시 한번 갈등에 불을 지폈어요. 근데 동서, 앞뒤가 안 맞긴 하잖아. 저 잡채는 동서가 한 게 틀림없는데 동서가 넣지 않았다면 대체 어떻게 땅콩가루가 들어갔다는 거야? 더구나 어머님한테 정말 치명적인 건데. 그 말이 저를 더 궁지로 몰아넣는 것 같았어요. 아주머님도 그런 상황에 한몫했죠. 그러니까 실수로 들어갔다고 하기엔 너무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아주머님의 말씀에 가슴만 더 답답해졌습니다. 저 좀 믿어주세요. 전 정말 모르는 일이라고요. 그때 아들이 잔뜩 겁에 질려 제 다리를 꼭 껴안았습니다. 엄마 무서워. 다들 왜 그러시는 거야? 괜찮아 준호야. 아무것도 아니야. 뭔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곧 다 밝혀질 거야. 걱정하지 마. 저는 아들을 안아 달랬지만 제 마음도 무너져 내리긴 마찬가지였어요.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을 다해 만든 음식들이 삽시간에 시어머니를 해코지하기 위한 독약 취급을 받는 상황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 들었고 남편이 놀라서 물었어요. 어머니, 어디 전화하시려고요? 당연히 경찰에 신고해야지. 버젓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 아니 어머니 왜 이러세요? 이 사람 아니라고 하잖아요.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는데. 남편이 뜯어 말렸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신고 버튼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이죠? 살인미수로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살인미수라니? 말도 안 되는 얘기에 손이 다 떨려왔어요. 네, 주소는 네, 며느리가 절 죽이려고 음식에 독을 넣었어요. 제가 심각한 알레르기가 있는 땅콩가루를 몰래 넣었더라고요. 땅콩은 저한테 독이나 마찬가지예요. 시어머니가 전화로 설명하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놀라서 다급하게 절 부축했죠. 여보 괜찮아? 일어나봐. 하지만 저는 넋이 나간 듯이 허공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오해해요. 전 그런 짓 한 적이 없다고요. 아무리 얘기해도 어머니는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덩달아 아주버님과 형님도 저를 이상한 눈초리로 보는 것 같았죠. 형님은 이 상황이 끝나길 바라지 않는지 자꾸만 더 시어머니를 자극할 소리를 해대더라고요. 어머님이 이 잡채를 드시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만약 한 입이라도 드셨다면 아우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러게 아찔하다 진짜. 아주머님도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잠시 후 경찰관 2명이 도착해 집으로 들어오며 말했어요. 신고하신 분이 누구시죠? 그 말에 시어머니가 용수철처럼 뛰어나가며 소리치셨죠. 저예요 저! 여기 이 애가 절 죽이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도끼 눈으로 절 바라보며 손가락질하셨어요. 경찰관들은 상황을 파악하려는 듯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잡채가 그대로 널브러져 있고 그 주위로 땅콩가루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이게 전화로 말씀하셨던 문제의 그 음식인가요? 네, 맞습니다. 저 가루가 바로 땅콩가루예요. 저는 심각한 땅콩 알레르기가 있는데 며느리가 그걸 뻔히 알면서 일부러 넣은 거예요.
시어머니가 흥분해서 입에 거품을 물며 설명하자 경찰관이 절 바라봤습니다. 이분이 며느리신가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예요. 음식은 본인이 만드신 게 맞나요? 네, 제가 만들었어요. 하지만 땅콩가루는 절대 넣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알레르기 있으신 걸 잘 아는데 제가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일단 정확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가루가 정말 땅콩인지 확인도 해야 하고요. 경찰관이 증거봉투를 꺼내 정체불명의 가루를 좀 담았습니다. 그리고 양쪽 진술도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지구대로 같이 가시죠. 경찰관의 말에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도 가야 하나요? 네, 일단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 같이 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걱정하지 마, 여보. 내가 같이 갈게. 잘못한 게 없으니 가서 조사받으면 오히려 어떻게 된 건지 알 수 있어서 마음이 편해질 거야. 하지만 전 무서웠습니다. 제가 하지도 않은 일로 생전 인연 없을 줄 알았던 경찰서까지 가고 거기다 조사까지 받게 된다니 너무나 억울하고 참담했어요. 그런 제 마음은 아랑곳 없이 시어머니는 경찰서에 가자는 말을 듣더니 더욱 목소리를 높여 소리치셨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항상 저한테 불만이 많았어요. 평소에 제가 구박한다고 양심을 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복수하려고 한 거라고요. 빨리 조사해서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해요. 경찰관은 흥분한 시어머니를 달래듯이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정하시고 일단 지구대로 가시면 차근차근 조사해 보겠습니다. 하마터면 제가 그 음식을 먹을 뻔했는데 어떻게 진정할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도 아닌 가족이 제 목숨을 노린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소름이 끼치는 줄 아세요? 그리고 이렇게 빼도 막도 못할 증거가 있는데 무슨 조사를 더 한다는 거예요? 저 애가 해온 음식에 누가 봐도 확실한 땅콩가루가 들어가 있다고요? 그런 상황을 지켜보는 저는 억울함에 눈물만 흘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냥 긴 악몽을 꾸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경찰관이 저희를 지구대로 데려가려고 준비하는 그 순간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제 손을 놓고 앞으로 나서더라고요. 경찰 아저씨, 잠깐만요. 6살 아이의 목소리에 모두가 놀랐고 남편도 깜짝 놀라 그런 아들을 불렀네요. 윤호야, 뭐하니? 이리로 와.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저기 큰엄마 손에서 땅콩 냄새가 나요. 아까부터 계속 났어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제 아들을 바라봤어요. 자신에게 사람들의 시선이 쏟아지자 형님이 당황한 듯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 윤호야, 그게 무슨 소리야? 큰엄마한테 왜 땅콩 냄새가 나? 어린애가 어른들 말씀하시는데 함부로 나서면 안 돼. 경찰 아저씨가 이놈하신다? 아주머님도 제 아들을 바라보고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말했죠. 얘가 뭔 헛소리를. 긴장해서 그런가 보네요. 하지만 아들은 계속 고집을 부렸어요. 정말이에요. 큰엄마한테서 아까부터 땅콩 냄새가 났다고요. 진짠데. 아들의 말에 형님이 눈을 부라리며 성질을 부렸죠. 야, 이 녀석이 혼나봐야 정신 차릴 거야? 근데 제 남편이 갑자기 형님을 막아서고 나섰어요. 잠깐만요. 원래 저희 아이가 후각이 상당히 예민한 아이입니다. 어릴 때부터 냄새를 정말 잘 맡았거든요. 남편이 경찰관을 바라보며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형수님 손에서 땅콩 냄새가 난다고 하니 한번 확인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때 남편이 직감적으로 뭔가 이상함을 느낀 듯 했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사람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더라고요. 아주버님은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벼랑간 언성을 높였죠. 야, 지금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고작 어린애 말 한마디로 뭘 확인하겠다는 거야? 음식을 만들어 온 건 너인데 상관도 없는 형수는 왜 물고 늘어져? 하지만 남편은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형수님이 이 일에 상관없으면 확인하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 형수님, 주머니랑 가방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그러자 형님이 화들짝 놀라며 갑자기 명품 가방을 자신의 몸 뒤로 숨겼습니다. 어머, 서방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저 음식을 여기 와서 처음 봤는데.
윤호가 아무리 개코라고 해도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듣고 지금 제 가방 검사라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형님의 반응이 너무 과한 것 같았어요. 평소에 여유롭고 도도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낯빛까지 변하며 초조해하더라고요. 남편은 그때를 놓치지 않고 더욱 형님을 압박했어요. 그냥 확인만 해보자는 건데 왜 그러세요? 형수님 말대로 어린애가 한 마리일 뿐인데 왜 그렇게 펄쩍 뛰시는 건데요? 가방 안에 저희가 보면 안 되는 물건이라도 들었어요? 어머, 말도 안 돼. 그런 게 어딨어요? 그냥 사생활 침해니까 그런 거죠. 형님이 가방을 신주단지 모시듯 꼭 껴안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모습에 경찰관도 이상함을 느꼈는지 형님을 주시하기 시작했어요. 잠시만요. 확인 한번 해보는 건 별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요. 가방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아니 이게 무슨... 저는 엄연한 제 3자라고요. 왜 갑자기 저를 의심하시는 거죠? 형님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얼굴도 빨개졌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의심한다고 한 적 없습니다. 그저 현장 확인 차원에서 본다고 한 것뿐입니다. 이상한 게 없으면 보여주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본인 것만 보겠다는 게 아닙니다. 저기 둘째 며느님의 가방도 차례로 확인해 볼 겁니다. 그런 말을 하며 경찰관이 한 발 앞으로 다가섰어요. 그러자 다음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형님이 자기 가방을 끌어안은 채 현관문을 열고 달려나간 거예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죠. 경찰관은 반사적으로 몸을 움직여 도망간 형님을 쫓아 밖으로 나갔습니다. 잠깐 거기서요! 이러는 게 오히려 본인한테 불리하다는 거 모르세요? 하지만 형님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어요. 그렇다고 여자 몸으로 훈련 잘 된 경찰관들을 따돌리기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도주를 시도한 지 불과 몇 분도 안 돼 허망하게 바로 집 앞 골목에서 붙잡히고 말았더라고요. 경찰관들이 재빨리 형님을 붙잡자 이상하리만치 필사적으로 저항했죠. 놔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죄 없는 시민을 이렇게 겁줘도 되는 거예요? 이거 다 불법인 거 몰라? 일단 진정하시고 저희 가방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때 발버둥 치던 형님의 팔에서 가방이 떨어지며 내용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생각지도 못한 물건이 발견됐네요. 경찰관이 눈을 가늘게 뜨며 투명한 비닐봉지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이건 뭡니까? 봉지 안에는 좀 전에 잡채 위에 뿌려져 있다 바닥에 떨어진 것과 똑같은 색의 가루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봉지를 집어올리며 경찰관이 나지막히 말했죠. 땅콩가루 맞죠? 모두가 충격에 빠져 형님을 바라봤습니다. 특히 시어머니의 표정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일그러져 있었어요.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형수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아까 잡채에 뿌려져 있던 그 가루 맞죠? 형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가 싶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아니에요. 이건 제가... 형님은 어떻게든 핑계를 대보려고 머리를 굴리는 것 같았지만 긴장했는지 마땅한 변명거리를 찾지 못한 것 같았죠. 경찰관이 엄한 표정으로 그런 형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왜 땅콩가루를 가지고 있었던 건지 설명을 들어봐야겠네요. 경찰관의 무거운 압박에 형님이 눈물을 펑펑 쏟으며 더듬거렸어요. 저는 그냥... 그런 모습을 본 남편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형님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형수님이 설마 도시락에 땅콩가루를 넣은 건가요? 하지만 형님은 부정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며 흐느끼기만 했습니다. 별다른 말은 없었지만 그 모습이 답이었죠.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시어머니가 비틀거리다 그만 맨바닥에 주저앉으셨어요. 뭐야, 이게 무슨... 둘째가 아니라 큰애, 정말 네가 그런 짓을 했다는 거야?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형님이 갑자기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뭔가 알 수 없는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더니 억울함이 잔뜩 담긴 목소리로 소리쳤죠. 이건 다 저 사람 때문이에요. 형님이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가리키자 그곳에 서 있던 아주버님이 기겁하며 외쳤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나 때문이라니? 이제 와서 발뺌하고 나만 사지에 몰아넣겠다는 거야? 당신이 사업 말아먹고 빚더미에 올라앉아서 이런 일 생긴 거잖아. 밤마다 어머니 유산 타령하더니 나더러 눈 딱 감고 해보자고 한 건 당신이잖아. 너무나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모두가 얼어붙은 듯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시어머니는 놀라서 흔들리는 눈동자로 간신히 중얼거리셨죠. 그래서 나를 해치려고 한 거냐? 설마 너희들이? 그 순간 궁지에 몰린 형님이 홀린 듯 모든 걸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외식하면서 거기 나오는 음식에 몰래 넣으려고 준비해왔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침통한 표정으로 다음 말을 재촉했습니다. 동서가 도시락 싸온 걸 보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제 도시락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다는 건 곧 어떻게든 저를 이용하려 했다는 뜻인 것 같았어요. 도시락에 몰래 넣으면 나중에 땅콩가루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 게 밝혀져도 모든 건 동서 탓으로 돌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동서는 평소에 어머니 미움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럴 동기가 충분해 보일 것 같았고요. 저는 배신감과 분노로 치를 떨며 소리쳤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이용해서 어떻게 그런 무서운 짓을 벌일 수가 있어요? 그러다 정말 어머니가 그걸 드셨으면 어머니는 큰일 당하시고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살인죄를 뒤집었을 뻔했다고요. 도대체 언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도시락을 부엌에 가져다 놓으면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슬쩍 뿌렸어. 근데 어차피 어머니가 안 드실 것 같더라고. 그래서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 하필 잡채가 바닥에 쏟아지면서 들통난 거야. 형님의 고백에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어쩐지 평소답지 않은 친절을 베풀면서 도시락을 옮겨준다고 나서더니 그게 다 꿍꿍이가 있었던 겁니다. 뒤늦게 그 사실을 알자 소름이 끼쳤습니다. 시어머니도 간신히 숨을 가다듬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너희가 정말 이 어미를 죽이려고 한 거니? 고작 그 돈 때문에? 하지만 아주버님은 손사래를 치며 발뺌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거 아니에요. 전 정말 몰랐어요. 저런 무서운 여자랑 한패로 묵지 말아주세요. 하지만 형님은 비웃듯이 그런 자신의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게 통할 것 같아? 매일 밤 어머니 유산 얘기하면서 계산한 게 누군데 그래? 유산만 받으면 빚 다 갚고 한동안 편하게 살 수 있다고 군침 흘렸잖아. 어차피 둘째는 어리숙해서 우리가 유산 다 차지해도 별 반항도 못할 거라고도 한 거 잊었어? 그건 그냥 혼자 생각한 거지. 진짜로 어머니를 해치려고 한 건 아니야. 아주버님은 변명했지만 이미 때는 늦은 것 같더군요. 경찰관이 형님에게 수갑을 채우며 말했어요. 일단 경찰서로 가서 살인 미수에 대해 자세한 조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남편분도 같이 가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 말에 아주버님이 눈을 크게 뜨며 뒷걸음질 쳤어요. 아니 전 아니라니까요. 저까지 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두 사람의 주장이 다른데 당연히 공모 여부를 확인해야죠. 아주버님의 얼굴도 사색이 되었습니다. 아닙니다. 전 정말 몰랐어요. 저 여자가 혼자 다 한 거라고요. 엄마 저 믿죠? 하지만 형님은 끌려가면서도 어떻게든 아주버님을 끌고 가려고 노력했어요. 이 비겁한 인간아. 내가 너만 안 만났으면 이런 꼴로 살 일 없었는데 나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너만 혼자 빠져나가서 멀쩡히 살겠다고? 내가 그 꼴을 보고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이 멍청한 여자야. 둘 중에 하나라도 살아야지. 둘 다 문제 생기면 애는 어쩔 거야? 뭐 손발이 맞아야지 도둑질도 해먹지. 웃기고 있네. 애는 엄마랑 살아야지. 나는 위험한 일 시켜놓고 넌 애 핑계로 빠져나가려고? 평소에 그렇게 사이좋은 척 인꼬부부 행세를 하던 두 사람은 막상 궁지에 몰리자 꼴사나운 모습을 보이며 서로 살겠다고 난리였어요. 그 모습이 참 처참하더라고요. 저는 얼른 두 아이의 눈을 가리고 그런 몹쓸 어른의 모습을 보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시어머니도 그 광경을 바라보며 비통한 표정으로 눈물을 흘리셨어요. 평소에 그렇게 아끼고 자랑스러워했던 큰아들 부부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시어머니가 비틀거리자 저는 본능적으로 달려가 넘어지지 않게 부축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어머님이 제 얼굴을 올려다보셨어요. 그 눈에는 미안함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둘째야, 내가 너한테 정말 할 말이 없다. 그때 경찰관들이 형님 내외를 데려가려고 하자 아주버님이 마지막으로 발악하며 시어머니에게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전 정말 몰랐어요. 정말이에요. 저까지 끌려가면 애는 누가 키워요? 제발 저는 결백하다고 증언 좀 해주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리셨어요. 더 이상 큰아들의 얼굴도 보고 싶지도 않으신 것 같았죠. 결국 형님네 부부는 경찰서로 연행됐고 저희도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해 조사에 협조했습니다. 저는 억울한 누명을 벗었지만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마음이 무거워졌죠. 시댁에 돌아오니 아들이 달려와 안기며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 응, 우리 아들 덕분에 엄마가 억울한 누명을 벗었어. 고마워. 저는 아들을 꼭 안아줬습니다. 아들의 활약이 아니었다면 저는 정말 억울하게 살인 미수범으로 몰릴 뻔했죠. 남편도 안도의 한숨을 쉬며 저를 위로했습니다. 놀랐지? 윤호 아니었으면 어떤 일 당했을지 정말 끔찍하다. 그때 시어머니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저기 둘째야. 네 어머니, 미안하다. 내가 엄한 너를 의심하고 윽박질렀어.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얼마나 속물 같았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정작 나를 해코지하려던 애들도 알아보지 못하고 정성껏 음식을 준비한 너를 오해했어. 시어머니의 고백에 저도 눈물이 났지만 오히려 단단히 화가 난 건 제 남편이었어요. 그것 보세요. 윤호 엄마는 그런 짓 할 사람 아니라고 했잖아요. 어머니 이렇게 증거가 나오지 않았으면 이 사람을 억울하게 감옥에 보내고도 남으셨을 거예요. 그동안 저한테도 우리 윤호한테도 한 번도 진심으로 웃어주신 적 없죠? 그러더니 저와 아들의 손을 잡고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오히려 제가 당황해서 그런 남편을 말렸지만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남편의 마음을 돌리기엔 역부족이었어요. 어머니가 아무리 눈물로 남편과 저에게 사과하셔도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윤호한테도 그동안 할미가 너무 무심했지. 너희들한테도 못되게 굴어서 내가 벌을 받았나 보다. 하지만 남편은 조금도 태도를 바꾸지 않았죠. 아무리 그러셔도 소용없어요. 제가 그동안 그렇게 구박을 받아도 꾸역꾸역 참으면서 어머니를 찾아온 건 그게 진심은 아니실 거라고 생각해서였어요. 근데 오늘 엄마가 이 사람한테 하시는 걸 보고 깨달았어요. 잠도 못 자고 힘들게 음식해온 사람의 진심은 철저하게 무시하고 겉으로 번지르르하게 잘해주는 자식만 위하는 어머니, 저도 이제 포기하겠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냐? 어미를 포기하다니. 어머니는 오늘 큰아들만 잃은 게 아니라 둘째 아들도 잃으신 겁니다. 다시는 저희 볼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아니 둘째야, 제발 이러지 마라. 내가 오늘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지 잘 알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오늘 형이 그런 짓 벌이지 않았어도 엄마가 저희한테 이렇게 먼저 손 내미셨을까요? 그 단순한 물음에 어머님은 선뜻 답하지 못하셨어요. 그러자 남편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안 들어도 답을 알죠. 어머닌 절대 안 그러셨을 거예요. 지금은 큰아들이 없으니 당황해서 저라도 필요하신 거겠죠. 하지만 저도 그런 땜빵은 싫어요. 저는 저대로 아들로 인정받고 싶었는데 결국 그럴 기회는 없을 것 같네요. 이제 저도 엄마 아들 자리 사양하고 이 사람이랑 윤호 아버지로만 살기로 결심했어요. 그러니 엄마는 그렇게 좋아하던 큰아들네 옥바라지 하면서 손주나 키우고 사세요. 그 사람들이 엄마를 해코지하려고 했다는 거 두고두고 잊지 마시고요.
남편은 마치 다른 사람이라도 된 듯 시어머니에게 잔인한 말들을 쏟아냈어요. 너무하다 싶긴 했지만 그동안 얼마나 참아왔으면 그렇게 한이 맺혔는지 가슴이 아프기도 했죠. 그날 저는 분노에 치를 떠는 남편의 손에 이끌려 부엌에 널브러진 음식을 치우지도 못하고 시댁을 나서야 했습니다. 몇 달 후 형님 내외의 재판 결과가 나왔어요. 형님은 살인미수죄로 징역 5년을, 아주버님은 범행을 일부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고가 있던 날 시어머니는 법원 앞에서 쓰러지셨죠. 그토록 아끼던 큰아들 내외에게 배신당한 충격을 견디지 못하신 겁니다. 병명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공황장애와 우울증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뒤에 일어났어요.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 형님네 아들을 어머니가 맡게 되신 겁니다. 물론 처음엔 일하는 사람을 쓰려고 했지만 부모와 떨어진 아이가 정서불안을 겪으며 못된 행동을 일삼아 사람이 붙어있지 못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결국 견디다 못한 시어머니가 저에게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둘째야, 그동안 내가 정말 잘못했다. 제발 나 좀 도와다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죠. 평소에 당당하고 거만하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차갑게 돌아선 채로 모든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 볼 생각하지 마시라고 했잖아요. 그동안 그렇게 눈에 가시로 여기시더니 이제와 이러시는 거 너무 실망스러워요. 아쉬울 때 손만 벌리면 저희가 언제든 달려와 도와드릴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렇다면 오산이세요. 안다. 내가 다 잘못했다지 않니? 저희가 그간 받아온 서름은 그런 사과 한마디로 잊혀질 게 아닙니다. 제발 더는 저희 찾지 마시고 어머니 인생은 어머니가 알아서 사세요. 애초에 저희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던 볼품없는 자식들이잖아요. 남편이 단호하게 거절하자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돌아가셨어요. 저도 마음이 복잡했지만 그동안 어머님과 형님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깊어 저 역시 선뜻 손을 내밀기가 어렵더라고요. 그 뒤로 시어머니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형님네 친정에서도 딸이 범죄자가 되자 연을 끊겠다고 나서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한 모양이었죠. 결국 시어머니가 황혼 육아를 하며 돈 때문에 자신을 해코지하려 한 아들 내외의 뒤치다꺼리로 힘든 나날을 보낸다고 하더군요. 그런 일이 있고 몇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시어머니는 저희에게 찾아와 잘못을 빌며 통안의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저도 가끔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지만 남편은 마음을 돌릴 기미를 보이지 않네요. 흔히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죠. 이번 일을 통해 저는 그 말의 뜻을 가슴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자식의 진심을 보려 하지 않고 겉모습만 따지던 시어머니는 결국 아들에게 준 상처를 그대로 돌려받고 있네요. 언젠가 만약 어머니가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난 사과를 하시는 날이 온다면 저도 진심으로 어머니와 남편의 화해를 위해 발벗고 나서볼 준비가 되어 있어요. 부디 여러분도 이런 저희 가정에 하루빨리 화해와 행복의 훈풍이 불어올 수 있도록 따뜻한 조언과 응원의 한마디 남겨주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긴 사연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의 복된 하루를 기원하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